군산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학자 박보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보영입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에요? 후보 한 사람만 돌아다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선이나 총선하고 다른 대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대선 시기에 국민들이 온 국민이 모든 곳에서 예술가적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대 정신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후보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감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요구받는 게 뭔가 그렇죠. 깨닫게 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이 뭘 상상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쿠데타 진압이죠. 이들은 어떻게 진압해야 되는가? 그게 이 대선에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전쟁이야 이건. 후보 한 사람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잖아요. 유세가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사법 쿠데타라고 했으면 그 진압 과정도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네.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된다면 네.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걸 해제를 해야 되잖아.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한 거거든요. 사법부 나름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선포한 거지. 예. 그러면 이걸 일단 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 해제 요구는 뭐냐? 제가 보기엔 간단해요. 거의 더 이상 연기하면 돼요.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마라. 일정 연기하면 돼요. 그렇게 명확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이 계엄을 선포한 사법계엄을 선포한 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돼요. 예.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촘촘하게 준비하는가는 기름적으로 준비하는 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여론은 뭘 해야 되냐? 탄핵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건 이미 법무 대법관도 탄핵해야 된다. 대법관, 대법원장 다 탄핵. 탄핵해야 된다. 자기들이 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가 최적 결론을 내리면 언제나 일반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수십 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론 내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왔고 일반 사건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사건 하나를 판결한 게 아니라 대선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자기들이 없애버리는 거야. 기호 1번을 없애는 건데 이게 이때까지 해왔던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내란이기도 하지만 사법 쿠데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종의 폭탄 자살 폭탄? 자살 폭탄?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살 폭탄. 사법부가 지금 대법원이 왜 이러는가 보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조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명이 동의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개념들을 찾아봤는데 20세기에 역사학은 19세기에 생긴 학문이란 말이에요. 역사학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랑케사학이지. 우리나라 아직도 이 랑케사학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19세기에 독일에서 처음 역사학이 대학에서 학문으로 등장해요. 그게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역사서가 있는 거하고 역사학이 학문이 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역사학은 그전에는 19세기 이전에는 이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이었는데. 그래서 기록물이었는데 학문이 된 것은 과학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19세기예요. 사회과학이 된 것은 오케이. 인문학이 된 것은 20세기. 그때는 그런데 정치사 중심이에요. 인물사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프랑스에서 아나락파라는 게 있거든요. 아나락파? 들어봤나?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정치를 바라볼 때도 정치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는 개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집단적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사법부 사태를 보려면 이 아나락파의 개념으로 보면 집단적 망탈리티. 무슨 말이냐? 지금 사법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부여됐던 전통적 권위가 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 무의식적으로 느낀 거야. 아, 느꼈다? 네. 오히려?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에 자기들도 모르게 다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자극한 설계자가 있겠지. 설계자는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주어졌던 권위, 제가 권위 설명 많이 했는데 막스 베버에 따르면 권위는 세 가지예요. 전통적 권위 또는 법과 제도가 주는 권위, 세 번째는 카리스마가 주는 권위. 이 자들이 세 가지를 다 겸허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통적 권위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양반이니까 당연한 권리예요. 붕괴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도예요. 자기가 법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생각해왔어요. 특히 대법원은 더 그렇거든요. 대법원은 어떤 내가 한 행위의 잘잘못도 내가 따지거든. 최종이지. 최종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끝판왕이야, 자기들. 이런 권위를 누리는 적어도 제가 대륙법에서는 없어요. 대륙법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대법원이 그런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당연히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위 핵심이 뭐예요? 대법원장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대법원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독일 똑같아. 우리 법제계의 뿌리가 된 독일 몇 명이에요? 대법관이. 몇 명 정도? 360명입니다. 대법관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네. 그렇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독일의 대법관들은 사회적, 정치적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법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선출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회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상하원에서. 오케이. 상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은 전국적이고 하원은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것하고 대표하는 세력하고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치 세력과 또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고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검찰만 기소독점권은 기소 편의주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플러스 사법부가 독점적인 권리를 또는 권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 그 집단적 망탈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쉽게 이 자살 폭탄 테러에 같이 개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있던 불안함이 있는데 그렇죠. 대법원장이 우리 힘을 보여주자. 그렇지. 그때 그 불안감을 우리가 얼마나 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그렇지. 이재명을 날림으로써 보여주자 하는데 동참하게 된 그렇죠. 심리적 배경이 그러하다. 이 집단적 망탈리티가 형성된 건 지난번 양승태 사건 때문이에요. 양승태 사건 때 양승태 이하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래 것들한테 자기들 생각으로 보면. 이때 붕괴된 거예요. 윤석열 일당에 의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윤석열이라고 보지 않고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한 자들이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거지.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이 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단적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집단적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해소하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게 뭐냐면 희생양 프로젝트예요. 르네 지랄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공부했잖아요. 르네 지랄이라는 사람이 공부했는데 네. 기억은 안 나네. 르네 지랄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기억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은 이렇게 집단적 무의식적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죄인이 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희생양을 찾아야 돼. 그렇지. 이 모든 것에 희생자가 있어야 돼. 가능하면 한 사람이면 더 좋아요. 많으면 위험하거든. 그게 이재명이다. 그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번제로 보내려고 그랬어. 그렇지. 그게 자기들한테는 이재명 그는 왜 그런가? 하필 왜 이재명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오늘 이재명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법의 엘리트들이 네, 사법의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건 이재명의 행정, 이재명의 정치가 갖고 있는 탈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탈권위주의고 확실히 탈권위적.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탈권위적이면서 탈권위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분의 이재명의 정치 또는 행정의 스타일은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우니까 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 이 역할에 이 문제 해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어. 누가 필요한가로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 원래 미국식 프라그마티즘인데. 그렇죠. 어.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분들은 촘촘하게 인격적 연결돼 있어요. 그 세력이. 네. 근데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해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건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어. 이재명 대표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도덕적,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 기능적 연관관계 속에서 기능적 연관관계 속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효율적이죠. 어. 효과적이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막 뒤에서 친하게 지내고 어쩌고 해서 막 뭐 부정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어. 없지. 찾을 수가 없거든. 대장동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매물이 안 나오거든. 예. 어.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이 집단적 망탈리티에 가장 멀리 저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특히 경청 투어 하고 있잖아요. 네. 경청 투어. 이거 잘 보시면 어. 진짜 경청한다? 보면? 네. 수첩 아니,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느낌이 저는 이 소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경청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경청이라는 소설. 경청이라는 소설 안 읽지 않아 어차피. 소설 안 읽죠? 소설 안 읽는데 네. 경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기 나오는 지금 소설이에요. 무슨 소설? 김혜진 씨가 네. 2022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 네. 지금 젊은 층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엄마하고 딸하고 산책을 해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듣나요 못 듣나요? 어, 들리지. 똑같이 가도 대부분 자기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못 들어요. 어. 그런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 더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어. 심지어 고양이 아픈 소리도 듣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것을 소설을 잘 지금 세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어. 이재명은 온 신경을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정치 고관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의하지 않아요. 어. 온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담론에 신경망을 놓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 알아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물어보면 답변도 해요. 다. 네. 누가 답변을 누가 물어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알겠는데 네. 그게 지금 대법관들을 혹은 이 사법 엘리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아, 자기들하고 네트워크 안에 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김현장 정도 된다면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치. 쉽게 말하면 통제 언더 더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서 벗어나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래서 사람이 두렵다? 대통령이 되려고 아, 그래. 그래서 두렵다. 그렇죠. 자기들 네트워크 망 안에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들 망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게 두렵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런 체제를 갖췄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의 네트워크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형성한 온 오프라인의 광장으로부터 의견과 의지를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이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치적 의사 형성인데 그 정치적 의사 형성이 기존의 기득권, 권위주의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던 그것과 민주당이 작별을 했어요. 조선일보 사설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났어요. 조중동의 논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당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런 것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싫다. 싫은 정도가 아니고 두려운 존재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생경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이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르네 지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네 지랄을 한 사람이 이름 왜 그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가장 특화돼서 희생당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야. 아, 그런 관점에.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를 해서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 역사는 이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자라고 한 것에 대해 방어해온 역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보다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 관심이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그리스의 만약 반역죄인으로 희생당하잖아요. 그 철학사도 소크라테스의 방어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를 방어하고 예수를 방어한다는 건 고단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도 뭐냐? 이재명을 방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류가 예.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 힘없는 사람들이 나눠서 역사를 나눠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재명과 가까워진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까워진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내일처럼 되는.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나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지한 거 아닌데 예.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이 나는 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했다니 큰일 납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작은 커뮤니티에서 예전에는 그런 말 해도 됐어요. 왠지 그런 말 하면 저 혼자 도덕적인 것처럼 말하니까 좀 재수없지만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 무슨 말이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문용어로 똥오줌을 못 가져요.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바로 옆에서 가만히 용서를 안 합니다. 자, 다시 결론을 내리면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제 사법부가 반란을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사법부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특히 반란이지. 대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부를 응징해야죠. 응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응징의 최종 결론은 뭐냐? 정상화예요. 지금까지 사법부는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의 보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 이유는 뭡니까? 사법부를 믿어서입니까? 어주씨 사법부를 믿어본 적 있어요? 저는 믿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스스로 자살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스스로 자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사법부를 완전히 바꿔야 되죠. 완전히 바꿔야 돼. 법치국가의 형태로 바꿔야 돼. 지금은 반법치국가예요. 사실은 87년 체제 이전에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켜왔습니까? 반법치 독재자들하고 부역해왔습니까? 이 87년 체제의 기회에 단 한 줌도 기하지 않은 자들이 모든 특혜를 누리다가 이제 그 특혜의 작은 스크래치 하나니까 자살 폭탄 테러 저지른 거거든요. 자살 폭탄 테러 맞는 말이야? 네? 자살 폭탄 테러 한 거예요. 아니 자살 폭탄 테러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한 의미, 그러니까 한 일에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법을 그대로 가져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독일에 맞게 대법원 100명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들은 인사권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인사권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냐? 왜 우리가 그들에게만 민주주의하고 무관한 방식으로 승진하고 성공하고 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로. 특별하게 왜? 그건 다 하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인권을 지키라. 법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지, 즉 법관이 법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법관을 보호하는 게 법치입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법치예요? 법이 우리를 지키는 게 법치입니까? 법이 우리를 지키는 게 법치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법치가 아니고. 근데 그 법의 이름으로 우리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은 뭐냐면, 자,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검사는 국가를 대변하는 자예요. 그렇죠. 판사는 누구를 대변해야 돼요? 국가를 대변하는 그 검사를 국가를 상대화하고 뭘 절대화하는 거냐? 피고로 온 사람의 인권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예요. 이재명의 인권을 지키는 게 판사의 주요 책무예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알겠고요. 이걸 지금 이들이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탄핵해야죠. 저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탄핵도 해야 되고 윤석열이 탄핵도 당하고 형사처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고 있잖아요. 특별검사 제도로 특별재판부 열어야 된다. 왜?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판단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의미,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하나 했는데 왜 이래? 모든 재판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재판부, 사법부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 왔어요. 개별 사건들은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자기들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어가려고 한 거란 말이지. 주권을 뺏은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데 공모 몇몇이 예. 주권을. 그 공모 몇몇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몰라요 지금. 공무원은 권한만 갖는 거예요. 권한. 제한된. 그 공모 몇 명 주제에 예.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으려고 하다니. 당신들에게 더 이상 그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만큼 어서리티도 없다. 에? 권위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당신들의 죄에 대한 평가는 당신들이 할 수 없어. 그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네. 예. 집단적 망탈리티. 교수님, 예. 근데 가세요. 말 시켜놓으면 1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잘 일단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모시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재명의 리더십이 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 아, 그 주제는 예. 따로 해요. 따로 해야 돼요. 네. 예. 그건 왜 중요하거든요. 그거 내일 모실게요, 그러면. 아니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동현 고맙습니다. 교수였습니다.